국내 시장 진단하고 유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수급으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코스볼 백성열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해외 시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다우지수 트럼프 랠리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흐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다들 그 리포터분께서 정리를 해주셨겠지만 미 대선 이후에 이제 트럼프 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역시 키 맞추기 현상도 좀 있어서 중대형주, 대형주나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같이 올랐고 지수 간에도 별 차이 없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섹터별로도 경기 민감주나 경기 방어주 할 것 없이 같이 오르는 모습이어서 정말로 그냥 소위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랠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는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같은 연말 이제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올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유독 좋다라고 얘기되는 부분은 이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다 좋기 때문인데요. 소비와 관련된 지표라 하면 이제 고용, 주택, 심리 지표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고용 지표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년 내로 최저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주택 판매 지표도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9년 만에 최고였다라고 보이고 있고 소비자 심리 지표도 5개월 내에 최고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유독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만한 상황이어서 그 소비 시즌이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국은 역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다우는 이제 지난주에만 3번 정도 그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었고 러셀 2000도 저희가 조금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15거래일 연속 20년 만에 최장 연속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러셀 중소형주 지수까지도 같이 오르는 모습이고 또 하나 이제 지난주 해외 증시에서 조금 눈여겨볼 특징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다 같이 상승했다는 모습인데요. 사실 미국도 올랐고 유럽도 선진 유럽도 올랐고 저희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멕시코까지도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피해주라고 우려되는 멕시코도 2.4%까지 올랐고 그래서 MSCI 이머징 마켓 전체로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이 2%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한국이 조금 못 올랐던 부분은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테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30일 날 이제 유가 오펙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제 리비아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전부터도 사우디가 워낙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사우디가 하루에 1,100만 배럴 정도 차지하는 오펙 1위 산유국인데 그 외에 이제 2위 산유국인 이란이나 3위 산유국인 이라크는 한 300만 배럴 내외 정도인데 각자의 사정을 들어서 좀 예외를 둬달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규제를 당하다가 이제 막 복귀했기 때문에 증산에 좀 재정이 좀 허약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라크도 IS와 전투를 치르느라고 재정이 좀 허약해졌기 때문에 역시 예외를 좀 인정해달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비아는 이제 공식 천명을 했지만 나이지리아도 5위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도 여전히 그 예외를 좀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어서 과연 감산 합의가 마지막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감산 합의가 나오더라도 과연 그 유가가 좀 오를 것인가라는 또 역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오펙이 최근에 이제 추세가 이제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큰 기조가 미국의 전통 석유 산업을 좀 키워주겠다라는 거기 네. 때문에 미국이 계속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역시 달러 강세가 동반된 오펙의 감산안이라면 네. 유가와 달러는 워낙 역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연 감산 합의가 나오더라도 의미 있게 유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도 여전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는 30일 예정돼 있는 오펙 정례 회의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감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이번 주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진단해 주셨지만 뉴욕 증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하지만 우리 시장은 참 예외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버텨주기는 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연일 1% 넘게 급락해 나가면서 600선까지 깨진 상황이에요. 우리 시장만 유독 이렇게 부진한 흐름 왜 보이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세요? 네, 주간으로 보니까 코스피가 한 0.01% 하락해 보합권이었고 코스피가 3.6%가 하락했더라고요. 네. 근데 코스피도
만약에 다른 시장과 비교해 보면 멕시코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한 2% 정도, 2.4% 정도 언더퍼폼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뭐 시장 실제로 나타난 숫자보다는 투자자를 느끼기에는 훨씬 더 차가운 한 주였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뭐 외국인이 그럭저럭 한 4,50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에서 연기금도 저감해서 코스피는 여전히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확실히 코스닥만 이제 투신권 특히 이제 국내권 투자 주체인 투신권과 연기금이 다 같이 400억 이상씩 순매도하면서 개인이 좀 코스닥을 사긴 했지만 여전히 코스닥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요. 네. 그 둘 간의 차이 또는 이제 코스피와 해외 시장 그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을까는 역시 이제 뭐 저희가 최근에 익히 알고 있는 정치적인 게이트 이슈 때문에 그 한국 시장이 유독 언더퍼폼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이 부진한 이유로 역시나 정치적인 리스크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이슈들이기도 하고요. 조금 하나씩 짚어보면 그 국내 이슈도 있지만 이렇게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의존해왔던 중국에 대한 또 영향 이 부분이 오히려 악재로 변하면서 시장을 또 짓누르는 형국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장 큰 게 이제 사드 배치 관련돼서 지난주 초에 제가 방송하고 나갔더니 사드 배치 관련된 뭐 중국 현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뉴스 자체는 지난 여름에도 한번 부각되었던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뭐 한류 스타들의 방송 출연을 뭐 그 규제한다든지 편집해 버린다든지 뭐 그 CF 모델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이슈였는데 저는 그 중국 당국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중국 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뭐 자기들이 공식적인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 근데 이제 민간에서 이 부분을 자발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민간들에서 자발적으로 나서는 행동이다, 지침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이든 방송사들이 그 자체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행동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뭐 이런 그 중국 정부에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한류 규제에 대해서 뭐 부당한 처우가 있으면 뭐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히 실체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인 게이트 때문에 또 특히 이제 그 코스닥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의료주들도 지난주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정치적인 게이트가 이제 의료계로 좀 확산되는 모습이어서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타격을 받았죠. 네. 처음엔 줄기세포였다가 나중에 이제 바이오 뭐 전체적으로 제약회사 전체적으로 좀 확산되는 네.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가 이제 방위 사업에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좀 불거지는 단계이지만 역시 투자자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그래서 뭐 중소방산 섹터들을 위주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형주들은 조금 이제 그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수급적인 흐름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도 수급적으로 여실히 나타났고 삼성전자밖에 살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나마 지난주 한 주 동안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외국인들도 주 초반에는 좀 삼성전자 매수를 해주다가 주 후반에 좀 매도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관과 함께 삼성전자 탄탄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난주에 좀 버텨주는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네.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도 그동안 좀 많이 빠진 데 따른 낙폭과대 수급이 유입되기도 했었고 또 신형 그랜저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또 탄탄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기관이 또 꾸준히 매수해주는 네. 움직임. 현대차 그룹주들의 지난주 시세도 좋았고요. 금융주, 은행주들이 여전히 뭐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진 한 주 흐름을 보였다라고 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중국발 악재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죠. 엔터주들에 대한 매도세는 강했지만 CJ ENM이라든지 SM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또 바닥에서 담아가는 부분도 좀 특징적으로 꼽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방산주 안에서는 뭐 블록들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또 수급이 또 유입되는 움직임도 또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 수급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가장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꾸준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 또 우려가 컸던 종목들 중심의 매도를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기차, 중국 전기차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속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외국인도 함께 팔면서 좀 우려가 확대되는 부분들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적인 흐름을 좀 간략하게 짚어드렸는데 기관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좀 주도를 하면서 팔았고 외국인들은 좀 바닥에서 담아가긴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실 올랐던 성장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도세가 또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수급적으로도 좀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찾기가 참 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외국인은 실은 꽤 쉬운 수급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수급을 본 이후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던 주식은 그대로 사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반도체 이렇게 꾸준히 사던 주식을 그대로 사고 있고 뭐 팔던 주식들은 그대로 파는 모습이어서 외국인 수급은 꽤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은행주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금리 인상의 기대감도 있고 실적이 좋으면 외국인들이 확실히 반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서 은행 섹터 비중을 아마 늘려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샀던 종목들 하나테크인이나 항공우주들 뭐 계속 샀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그 정권이 되면 자주국방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방산 대표주들은 계속해서 사가는 모습이고 뭐 순매도하는 부분은 말씀해 주셨듯이 배터리 관련된 삼성 SDI나 LG화학을 뭐 동반해서 같이 팔고 있고 뭐 채권 같은 주식들 맥쿼리 인프라나 한국전력 여전히 그 외국인은 파는 모습이어서요. 몇 주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이 지난주에는 조금 순매수로 돌아왔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국내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특히 이제 뭐 이슈에 좀 연관되었던 뭐 삼성물산이나 합병과장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이나 중국 소비재들, 건설 섹터들은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 이제 배당주를 조금 매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관은 이제 SK텔레콤, 한전 KPS, KTNG, S오일 등 이런 종목들 배당주, 고배당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을 지난주에 주간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서 확실히 기관은 이제 뭐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배당주를 다시 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조금 엇갈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이슈에 확실히 민감한 기관들이 뭐 방산주라든지 삼성물산 관련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일부 종목에는 살아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좀 시장의 방향은 못 잡고 있지만 기회로 삼을 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지금 뭐 분류를 해봤을 때 좀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관심 가져볼 업종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 워낙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특히 이제 한류 관련된 섹터가 많이 빠졌고 중국 관련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sek터가 특히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요. 뭐 하나 더 들자면 이제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련된 후속 조치를 내놓으면서 건설 섹터가 여전히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한류 관련주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게 실체적인 리스크냐 아니면 그냥 언론에만 떠도는 그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한국과 일본이 이제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이제 군사 기밀 어느 정도까지의 군사 기밀을 공유한다라는 건데 중국이 이걸 되게 반대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과연 이런 혼란한 전국에서 한일 군사 협정을 체결할 것이냐라는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국 뭐 정부나 군 당국이 되게 서둘렀고 지난주에 결국 체결을 했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이제 뭐 새로운 보복 조치다. 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한류 규제에 관련된 리스크는 뭐 제 생각에 좀 실체가 있는 리스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발을 빼는 모습이지만 이게 지금 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제 워낙 이제 국가 자체가 공산국가기도 하고 위에서 지시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걸 좀 감안한다면은 리스크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대신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뭐 마땅히 대응이 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들 이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이 리스크가 해소되려면 리스크의 원인이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감히 예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어떤 정국이 돼서 사드 관련된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든지 완화된다든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풀릴 거라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잠시 좀 멀리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에도 사드 배치 관련해서 중국발 우려가 나왔을 때 가시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아서 반등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제자도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한 번 이런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움직임. 그래도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나와줘야지 또 이런 부분들이 숨통이 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또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셀트리온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바이오주는 좀 견조한 보인 반면에 뭐 다른 바이오주들의 매도세도 강했고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풀리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헬스케어 섹터는 시계를 좀 되돌려 보시면 9월 30일에 한미약품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시 관련된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뭐 계약이 일단은 뭐 헬스케어 섹터를 조금 살펴보면 9월 30일에 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투자자들이 깨닫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기술 수출만 되면 이제 환호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계약금까지를 전부 다 밸류에이션에 추가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많이 줬었는데 네. 이런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한국 시장이 좀 배워갔던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축소됐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공시가 좀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 임원진들의 내부 공개 뭐 비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이런 부분들의 신뢰성이 훼손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었고요. 네. 게다가 3분기 실적이 다 안 좋았었거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60% 정도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던 모습이어서 실적까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실적까지도 현재 실적까지도 망가졌기 때문에 더 안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에 개입이 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되었고 지난주에 좀 발표되었던 거래소 공시 규정이 좀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거래소에서는 이제 공시에 관련된 신뢰성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제약회사들이 그 기술 수출의 계약금뿐만이 아니라 전체 계약 규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단계별로 마일스톤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그 단계별 마일스톤 금액까지도 다 공개를 해라라는 모습이었고, 근데 이런 부분을 마일스톤을 공개하는 걸 글로벌 제약회사들 이제 한국의 기술을 사가주는 빅파마라고 불리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이걸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단계별 마일스톤을 공개한다는 건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신약에 대해서 단계별로 얼마의 성공 가능성을 두고 있는지가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이 임상 이상까지는 이 정도 확률로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나름의 영업 비밀인데 그 부분이 공개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테고요. 네. 그러면 한국 기술 제약회사들이 아직은 여전히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제 기술 수출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 뭐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까다로운 조항이 있는 한국 제약회사들보다는 다른 프로젝트들과 계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제 아는 지인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래소에 그런 의지, 뭐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는 이해하는데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한국 제약회사들이 기술 수출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금요일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뉴스가 저는 생각보다 좀 악재라고 봤는데 좀 묻혔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앞으로 이 뉴스가 조금 부각이 되면 또다시 제약 섹터는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섹터 부분에서 예상치 못했었던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 규정이 강화됐는데 이게 오히려 기술 수출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지금 해주신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업종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이제 월요일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업종을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이제 뭐 29일이고 11월이 끝나고 이제 12월로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새 저희가 이제 12월을 연말입니다, 살게 이제. 될 텐데요. 그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한 해라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을 때 뭘 할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번 주도 뭐 대내외 리스크들이 다 고조되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월말이 껴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 아마도 다 미국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3주 동안 관찰해왔던 달러가 강세이고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뭐 베이지북이라는 큰 뭐 월말이니까 월간 데이터들이 다 발표가 될 테고 고용 지표도 다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흐름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한국한테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게이트 리스크 관련해서도 이번 주에 이제 뭐 국정조사도 뭐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9일까지 검찰이 이제 대면 조사 요구 기한도 임박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게이트가 이번 주에 이제 약간 피크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 굳이 일단 제일 좋은 전략은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전략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뻔한 답 같지만 역시 확실한 걸 찾아야 되는데
뭐 이 상황에서 확실한 건 뭐가 있느냐?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이제 한 달만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근데 보통은 연말로 가면서 배당주들이 많이 비싸져 오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에 한국 시장 비중을 많이 줄이면서 배당주들이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팔 때 배당주도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배당주들에 대한 추천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럼 배당주를 언제 사야 되느냐? 이 한 달 안에만 사시면 됩니다. 근데 배당 기준이라는 게 그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연말에 저희가 월말에 하루 쉬지 않습니까? 거래소가. 그래서 네. 12월 30일 빼고 실질적인 배당 기준일은 12월 29일이거든요. 그래서 29일로부터 이제 2일 전에는 사셔야지 주주장부에 명부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12월 27일 전까지 사셔서 12월 29일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달에는 바로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배당주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뭐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연말인데도 한 0.1%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배당주를 다시 한번 볼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배당을 그 5% 이상 주는 회사들을 일단 골라봤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약속된 배당이 있는데 혹시나 이익이 줄어서 배당이 줄면 어떠나 이런 걱정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올해 3분기에 이익이 늘어났던 기업들만 골라봤는데, 그랬더니 나오는 회사가 이제 골프존 이 한 6%의 배당 수익률이 현금 배당 수익률이 예정이 되어 있고, 부국증권이 6%, 아주캐피탈, 지역난방공사, 동양생명, 그다음에 한전 또 한 5%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27일 전에 사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다시 비싸지기 시작할 텐데요. 좀 사두셔서 한 달만 보유하면 내년 3, 4월에 4, 5% 정도의 그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연말 배당 시즌을 고려한